시루부는 천년 담양이네요. 금연입니다. 금연이는 제가 이제 여기를 2번을 갔는데 이 고서에 있어요. 고서면에 있는데 그 금연이는 그 무등산 그 광주 밑에 그 동네예요. 무등산 밑에 그 동네인데 가사문학로 이렇게 쭉 오다가 가사 소세원, 가사 뭐 시경정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들려서 가사문학관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그 광주호 쭉 내려와 가지고 그 고서 포도밭, 지금은 이제 그 도로가 나서 지금 그 포도밭이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고서 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포도가 굉장히 맛있고요. 좋아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여기는. 근데 그 포도밭으로 지금 그 도로가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보면 아주 고즈넉하고 아주 좋아요, 마을. 그래서 내가 금연이 이슬 시간이라고 썼는데 제가 갔을 때가 그 늦봄이었어요. 늦봄. 예, 여름으로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상화 시켰습니다. 이 금연이 이슬 시간을 우리 그 손수철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연리 이슬의 시간. 조선의. 휘어진 풀잎 위에서 아침 해를 맞는다. 몸속으로 햇살이 관통해도 흠결이 없다. 눈부시게 내려앉아 물의 탁본을 이루는 스펙트럼. 태숲에서 나온 까치들이 어설프게 이슬을 콕콕 쪼아대다 부리를 빼주고 깍깍 소리를 질러댔다는 속설을 겨냥하듯 허공 한 자락 가볍게 흔들리는 풀끝에서부터 이슬은 침묵의 극점을 향해 구르기를 고대한다. 질긴 풀은 칼보다 강하다 하면서 아버지는 예초기를 살렸다. 막다른 자리에서 투명한 휴식조차 뒷걸음질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무장 해제됐다. 슬픈 고요가 발걸음에 차이고 암울한 내면을 비워내듯 무르지문이 선명하다. 툭 하고 떨어지는 아버지의 땀방울이 싱그런 아침에 이마에 붉게 맺힌다. 아, 네. 가수로 낭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면 저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설펐어요. 근데 이제 가수로 이제 낭독에서 낭송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네요. 여담이었습니다. 금연이 이슬의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금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휘어진 풀잎 위에서 아침 해를 맞는다. 지금 이슬이 내가 지금 이슬이 되어서 이슬 입장으로 간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풀잎 위에서 아침을 맞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몸속으로 햇살이 관통해도 흠결이 없다. 흠결은 흠집이죠. 네. 여기서는 흠집이라고 하면 더 이미지가 선명한데 제가 그냥 흠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있는데 거기에 햇살이 이렇게 관통을 하는 거죠. 그래도 또 언제 관통했냐는 듯이 흠결이었죠. 네. 예를 들면 칼로 물베기, 물을 베도 흠결이 없죠. 눈부시게 내려앉아 무르 탁본을 이루는 스펙트럼. 약간 어려워요. 무르 탁본. 탁본이라는 것은 종이에 사물을 그대로 박아내는 거죠. 벗겨내는 겁니다. 스펙트럼은 파장의 순서에 따라 분해되어서 배열되는 빛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이건 외울 필요도 없고요. 아, 이렇게 이슬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숲에서 나온 까치들이 어설프게 이슬을 콕콕 쪼아대다가 부리를 빼주고 깍깍 소리 질렀다는 속설을 겨냥하듯. 이건 뭐냐면 까치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하나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지금 더 좀 선명성을 갖고 있어요. 그 뒤 마을 뒤에 대나무 숲이 이제 쭉, 담양은 어디나 대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그 뭔가를 하나 가져왔어요. 까치가 소리내는 것은 무슨 이유로 소리내냐면 이슬을 쪼아먹다가 부리를 그 이슬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깍깍 소리 지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속설을 겨냥한다는 것은, 속설은 정설이 아닌 것을 속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말은 정설입니다. 겨냥한다는 것은 목표로 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런 말이 있으나 그 말을 믿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냥 그 시적인 풀이 아닌 그냥 이 일반 어법으로 풀이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허공 한 자락 가볍게 흔들리는 풀끝에서부터 이슬은 침묵의 극점을 향해 구르기를 고대한다. 그러니까 내가요, 이슬이라고 했잖아요. 이슬은 삶의 극점. 그러니까 진짜 삶이 정말 마지막 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슬의 삶의 극점은 그 동그라미 이슬이 또르륵 하고 땅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슬의 존재를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겁니다. 이슬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질긴 풀은 칼보다 강하다면서 아버지는 예추비를 살렸어요.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풀이 있잖아요. 봄풀이 부드럽지만 가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이 강해져요. 쇠진다고 그러죠, 풀이. 나물도 처음에 나올 때 그때 먹어야 되는 거지, 쇠지면은 좀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을 깎으려면은 조금 너무 쇠일 때 깎으면 힘들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추비를 도릉 하고 좀 살렸어요. 막다른 자리에서 투명한 휴식두자. 막다른 자리는 여기서 지금 풀끝입니다. 풀끝이죠, 여기가. 투명한 휴식. 가만히 있는 모양이에요. 이슬은 휴식을 취해도 투명한 휴식을 취하겠죠. 네. 앞뒤가 다 보이니까. 뒷걸음질 칠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무장해제돼요. 예추기가 지나가니 다 풀 엉망돼버렸죠. 무장해제돼버렸어요. 슬픈 고요가 발걸음에 차이고, 이제 형상화를 한 겁니다. 어떤 고요인데 슬픈 고요예요. 풀이 다 베어졌어요, 예초기로. 그래서 이슬도 나도 이 세상에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발걸음에 차이고, 암울한 대면을 비워내듯 무르침문이 선명하다. 여기서 암울한 대면은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어떤 역경, 삶의 역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무르침문.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길바닥에, 예측이 지나간 그에 막 이슬방울이 쭉 떨어지잖아요. 아침에 예측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합니다. 툭 넘기겠습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아버지의 땀방울이 싱그런 아침의 이마에 붉게 맺힌다. 싱그런 다 아시고요. 아침의 이마에 붉게 맺혔어요. 그 여명이 쭉 올라오고, 그 아버지의 예초기는 뭘로 여기서 의인화 됐냐면은, 치환이 됐냐면은, 이슬입니다. 이슬. 네. 햇빛이 예초기였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햇빛이 쫙쫙 짜니까 이슬이 다 무장해제되고, 그 이슬이 땅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이마.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아침이 했어요, 아침이. 그래서 햇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이슬이 그냥 다 말라버렸다. 그 말을 좀 형상화시킨 겁니다.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는 시조입니다. 항시 이 호나는 이슬비예요, 이슬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 곳의 누가 손톱을 깎는지.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는 손톱을입니다. 깎는지. 토란잎 같은 하늘이요, 토란잎 같대요. 네, 토란잎 같은 하늘 톡톡톡 두드리며. 자, 지금 여기서 손톱을 깎아요.
이게 깎잖아요. 깎는데 그 손톱이 토란잎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 같은 토란잎에. 자, 그런데 그 손톱이 뭐냐면 여기 아래 나오죠. 바로 비오네. 그렇잖아요. 비오네 소쿠리 가득 푸성귀 얻는 소리. 푸성귀입니다. 푸성귀. 네. 온갖 나무를 푸성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푸성귀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 안다는 그 속담이 있겠습니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알아볼 것은요. 먼 곳을 누가 알겠어요. 원래 기본 자수는 3, 4, 3, 4예요. 꼭 3, 4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3, 4, 3, 4 초장에, 그 다음에 중장에도 3, 4, 3, 4. 그 다음에 초장, 중장, 종장 그러잖아요. 종장. 마지막 장에는 3, 5, 4, 3이 기본 자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왜 투자로 썼는데 이게 시조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이건 내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 누가, 좀 길게 읽어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시조를 읊을 때, 무리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종장에 3자 하나를 제대로 맞춰놓고요. 읽을 때 무리가 없으면 시조로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성귀 얻는 소리. 진짜 너무 멋있죠. 이런 시조를 뭐라고 하는 거니?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느끼는 이것으로 공감각이라 해요. 공감각. 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느낀다. 공감각인데요. 이미지 전환이 잘 이루어진 진짜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나 시조는요. 시각과 청각과 마음을 자극해야 되고요. 3D 입체처럼 동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말은 쉬워요. 제가 이렇게 한 말은 쉬운데 막상 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내용을 가져야 이 정도 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시쓰기에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데 노력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네요. 이거는 제시입니다. 다 제시로 어떤 행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시를 잘 쓰기 위해서 이걸 한번 맞춰보자. 간단한 퍼즐인데 맞춰봄으로써 이 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날개 하늘날이네요. 날개 하늘날이는요, 백합과예요. 주황색인데 이제 우리가 7, 8월에 꽃이 피거든요. 멸종 위기종이니까 절대 야생에 있는 건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적색의 꽃잎이 있거든요. 멋있어요. 빨간색도 아니고 황적색에 자주색 반점이 있는 것을 날개 하늘날이라고 그런데 곱게 딱 썼어요. 마침 나는 모습을 했다 해서 날개 하늘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자연에 있는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곧게 섰구나. 미로 속에 갇혀버린 화색. 이 화색을 주석으로 다뤄놨는데요. 제일 아래 붉은 빛을 띤 황색. 화색입니다. 화색이 좋다. 근데 화색입니다. 요염하기로는 누가 너만 하겠느냐. 참 요염하게 생겼죠. 요염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혼절시킬 만큼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를 정복하려고 한대요. 그래야만이 정적 보존이 된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염이라는 말이 판프파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흔히 많이 써요. 판프파탈. 치명적인 여인. 치명적인. 우리말로는 요부예요. 요부. 그러니까 이 요부를 절대 우리는 못 이겨요. 여자 선생님들께는 좀 죄송한데 제가 소설이나 이제 소필이나 글을 읽으면 꼭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여자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이게 뭐냐면요. 여자들은 아까 기억, 그 다음에 추억, 회역 공부했잖아요. 통틀어서 기억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떤 그 기억을, 과거의 기억을 꼭 집어서 잘한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못 이긴대요. 여자는 나쁜 것만 계속 끄집어내고 당신이 그때 그랬지, 당신이 그때 그랬지,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뭐 맨날 몇 시, 언제 그걸 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서운한 얘기만. 예. 기억에 그 기재래요, 여자 선생님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폭력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네. 그런 것도 좀 잘 적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잿더미에서 피어나는 생명처럼, 잿더미, 폐허에서 생명이 오는 거죠. 겨울이라는 폐허를 딛고 봄의 연빛빛 새싹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겨울을 폐허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눈이 오면 이불로도 표현할 수 있듯이 그런 생각의 자유입니다. 답은 3, 4, 2, 1이에요. 4번. 녹슬지 않는 소망이 이러할진대 날개 없이 오르내린 탓에. 날개 하늘 날인데 날개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날개 없이 하늘을 오르내린 탓에 좌표, 정해져 있는 위치를 좌표라고 부릅니다. 좌표. 정해져 있어요, 이미 좌표는. 좌표박은 항상 울컥했다. 좌표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했는데, 좌표. 글자자의 표시표자. 그건 화살에 표시한 숫자래요. 화살. 옛날에 그 화살을 쏠 때 1번, 2번, 3번, 4번, 10번 이렇게 표시한 숫자를 좌표. 좌표라고 하고, 좌표는 틀립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오래된 약속의 범. 오래된 약속. 긴 약속, 먼 약속, 뭐 싱그러운 약속, 좋은 약속, 뭐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허다한 말들을 쏟아냈느니 맨몸으로 솟아야 한다면 환절기 한복판을 건너듯 꽃을 피고, 건너듯 꽃은 피고.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죠. 좀 있으면 환절기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발끝에 세운 하늘이 오지랖 넓게 붓다. 오지랖이라는 것은요, 간섭할 필요가 없는데도 나서는 것을 오지랖인데, 오지랖의 원뜻은요, 윗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이래요. 이 앞자락. 네. 근데 이 앞자락을 딱 오지랖이 넓으니까 딱 덮는 거죠, 이렇게. 네. 항시 이렇게 딱.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나무 싸움에 칼 뺀다. 는 말이 있어요. 나무 싸움에 칼 빼는 거예요, 괜히. 그게 싸울 때 괜히 그 옆에 있으면 같이 끌려가야 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옆에 있으면 말리다가 같이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네가 뭔 상관이냐고 하면서 싸움이 엄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리다 이렇게 싸우면요, 같이 또 경찰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싸움을 하든 뭐 하든 신경도 안 써버리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어른들이 그 어린애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피니까 뭐라겠다가 어른이 호되게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제가 온라인만 안 같으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 참 많지만 제가 방송에 그렇게 또 심오히 할 수 없어서 우리들이 좀 각성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사회적 환기가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지랖. 그러니까 오지랖이 좀 너무 넓으면 본인은 손해보기 좀 쉬워요. 동네에서도 그렇잖아요. 먼 집에 뭐하면 꼭 달려가서 자기 집 모아놓고 나무 끝부터 가서 간섭하는 사람들.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 오지랖입니다. 자, 첨사각이네요. 제목이 양파입니다. 양파. 우리들이 요즘 그 혈관질환에 좋다고 해서 즙으로도 먹고, 그냥 생놈으로도 먹고, 뭐 제가 아는 사람도 밥 먹을 때마다 양파 조그마한 거 구해서 하나씩 생식으로 밥 먹을 때 중간에 고추장 찍어 먹는
그 선생님, 그 교수님 계시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얼굴도 좋아지시고요. 공기의 뚜껑을 연다. 여기서는요, 공기라기보다는 허공의 뚜껑을 연다. 이래버렸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문은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마음껏 고쳐보시라고 첨삭하기를 넣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다. 네. 물은 시간을 먹고 공간을 넓혀간다. 저는 물은 시간을 땅속의 시간이라고 하고 싶어요. 땅속의 시간을 먹고 양파 크게 커지잖아요. 영역을 넓혀간다. 영역을 넓혀간다. 땅 밑 깊숙하고 어둡게 불어나는 세상과의 채무관계. 채무관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우리는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채무가 있어요. 특히 환경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이 지구를 깨끗하게 우리 후손에 넘겨줘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잘못된 빚을 지고 있다. 우리 대에 이걸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으로. 세상과의 채무관계입니다. 하얀 피 수혈받아 둥글게 말아진 몸. 그냥 양파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하얀 피 수혈을 받아서 둥글게 말아졌죠. 까도 까도 양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햇살의 길을 잡아당겨 세상으로 오르고 싶었다. 이 부분은요, 세상의 길을 잡고 세상으로 나오고 싶었다. 뼛속까지 스며든 노숙의 흔적이 몸서리치는 침묵일진데, 오늘 침묵이 좀 많이 나오네요. 옷이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삶의 잔을 비우듯. 좀 이 생각이 진보잖아요. 삶의 잔을 비운다는 것이 좀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보다 좀 진보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행의 발톱을 숨기듯.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것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단어가 있는지, 더 좋은 구절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한 거니까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삶의 잔을 비우듯 이거를 퇴행의 발톱을 숨기듯 그랬습니다. 퇴행의 발톱을 숨기듯. 그 속에 움츠린 갈채마저 고요하다. 갈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갈채. 요즘 갈채 지금 시에서는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갈채라는 말, 시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갈채라는 말 참 많이 썼어요. 예. 기쁜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박수 치는 것을 갈채라고 그러죠. 예. 그래갖고 박수를 치면서 막 칭찬도 하고 환호를 하는 것을 갈채라고 합니다. 얇은 시간의 껍데기들이 땅의 지문을 지우는데 차디찬 땅의 머리맡에 나를 통통 비운다 이랬거든요. 위에도 땅의 지문, 아래도 땅의 머리맡이니까 여기서 땅 하나는 얇은 시간의 껍데기들이 양파의 지문을 지우는데 아니면 세월의 지문을 지우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게 세월의 지문이 훨씬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디찬 땅의 머리맡에 텅텅 나를 비운다. 이걸 좀 말을 바꿨으면 쓰겠어요. 단어를 텅텅 나를 텅텅 비우는 것보다는 텅텅 나를 비우는 거. 이 텅텅이 앞에 오면 완전하게 나를 비우는 거죠. 절대 밭에 들어가지 마세요가 밭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차이가 절대라는 말이 앞에가 붙으면 이 절대가 모든 것을 수식을 해야 돼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거는. 근데 밭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는 약간 약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절대 밭에 들어가지 마세요와 밭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하고 나 아자를 이렇게 이것보다 대괄호라고 합니다. 대괄호. 이게 이 대괄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괄호, 그냥 이렇게 반달처럼 된 거 있죠? 이게 소괄호입니다. 소괄호. 그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소괄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라고 그래요. 소괄호 가운데 이렇게 삐뚤 나온 거 있잖아요. 한번 접어놓은 거. 그게 중괄호예요. 그러니까
가끔 시를 읽을 때 이 대괄호로 한자를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통용이 되냐면, 나, 아자잖아요. 한자로는 이게 나, 아예요. 그 음이 틀린 거죠. 만약에 음이 같으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대괄호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한글과 한자음이 서로 틀려요. 이 음이. 그럴 때는, 내가 이제 귀 있잖아요. 아까 귀를 잡고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제 위에서 보면, 햇살을 귀를 잡고 세상으로 오르고 싶었다. 이렇게 말 있잖아요. 이 본문에. 이 귀에다가 한자를 넣고 싶어요. 이 귀와 또 다른 귀를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괄호로 하고 귀 이자를 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음이 틀리게 발음될 때, 한자와 한글이 음이 틀리게 발음될 때는 대괄호 쳐서 이렇게 통용하고 있다는 거. 왜 여기는 이렇게 대괄호로 아자를 써놨지? 이렇게 하면, 이건 나, 아잖아. 이건, 그러면, 아를 텅텅 비운다, 이렇게 않잖아요. 나니까, 나, 아니까. 나, 아를 그렇게 대괄호로 해놨습니다. 부분 감상입니다. 부분 감상은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목과 본문이 전혀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앞뒤가 없는 경우, 이 규절이, 이 연이 참 좋아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쉬어간다. 마지막이니까 노는 겁니다. 남녀 체질백서예요. 남녀 체질백서. 사람으로 말하면,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그런 말 했죠. 여자는 어쩐다고, 선생님들은. 근데 그거 똑같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는 속력에서, 여자는 지구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 우위. 상대보다 나은 점수나 성적이죠. 우위.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여자분들은 단순 노동, 계속 반복되는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네요. 남자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남자는 속력이에요. 빠른 속도로 빨리 끝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자들은 단순하지만 지구력, 끈질기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이를 양육을 할 수가 잘하겠습니까? 여자가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잖아요.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애를 키우는 거, 양육도 지구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울고 보채고 맨날 때릴 수도 없고, 남자는 좀 승질나면 애는 막 그러고 좀 할 수 있잖아요.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못 견디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 내용에 대해 부연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요즘 시에서 가끔 나와요. 이 그러니까는. 남자의 속력은 종우기원에 속하고 여자의 지구력은 연애의 기원에 속한다. 종우기원에 속한다는 것은 이성을 말하는 거고요. 지구력, 연애의 기원은 속하는 것은 감성이에요. 네. 참 시를 써도 이렇게 참 멋지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그냥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이 속력, 속도가 많이 나와요. 속력과 속도는 둘 다 운동은 빠르기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건 듣기만 하세요. 속력은 방향이 없고 빠르기만 나타나는, 방향이 없어요. 속력은. 그러니까 자동차 계기판. 방향은 없죠. 지가 RPM 올리고 내려가고 속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속력 계기판. 그 다음에 속도, 경제 속도, 최고 속도, 제한 속도 그러거든요.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간 동안 물체의 위치가 바뀐 정도, 이게 속도예요. 그러니까 경제 속력, 최고 속력 이건 없어요. 그러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경제 속도, 최고 속도, 제한 속도 이런 게 있어요. 속도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변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변위가 있는데 변위. 이거 속도와 속력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위는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가 아니라,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가 아니라 출발점과 도착점의 위치 차이예요. 위치 차이.
그러니까 변한 직선의 결의를 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곡선으로 돌았더라도 그 점이 어디에 어디와 있냐에 따라서 그 직선을 연결한 그 거리가 변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정도 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예로 어떤 게 있냐면요.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트랙이 400m잖아요. 이렇게 400m면요. 이동 거리는 400m를 했어요. 근데 제자리 출발선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변이는 0이에요. 그래서 변이. 이게 만약에 400m를 돌다가 막 딱 멈췄어요. 한 250m에서. 근데 이 트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출발점과 변이 거리를 직선으로, 곡선이지만 직선으로 연결한 그 변화된 거리를 변이.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시 쓰려면 조금 알아놓으면 나중에 변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거구나. 변이가 나와. 이분이 이렇게 썼네. 그는 좀 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네요. 흔한 풍경입니다. 흔한 풍경. 흔히 있는 풍경이에요. 시청 앞 연못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비단 잉어가 산다. 기억 상실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입니다. 치매. 몰락한 귀족처럼 느릿 헤엄치면. 귀족처럼을, 이 처럼은 좀 붙여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전에, 맞춤법이 틀렸네요. 처럼이 귀족에 딱 붙어야 되는데, 귀족처럼 느릿느릿 헤엄치면, 양귀비꽃 수면에 비춰온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주홍빛 슬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매를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주홍빛 슬픔이다. 그 말입니다. 뱀을 아세요? 뱀. 여기 흔히 있는 뱀 있잖아요. 뱀입니다. 뱀이 왜 기어다니는지 아세요? 좀 묻고 있네요. 불안하기 때문이래. 뱀이 기어다니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기어다닌답니다. 손발 없이 기머거리로 사는 동물은 또 없거든요. 말이에요. 손발도 없고요. 귀머거리. 뱀은 촉각과 후각만 있대요. 뭐는 듣지 못하는 귀가 없으니 못 듣겠죠. 그런데 저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독이라도 품어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다 한 것도 없어요. 당신과 같이 손도 없고 팔도 없고 귀도 없고 없어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뱀이 뭐를 갖고 있어요? 독을 뿜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얼마나 불안했으면 혀가 다 갈라지겠어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멋지게 썼잖아요. 읽어볼수록 괜찮죠?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요? 자, 생각하시죠? 현대인은 흔히 너무 생각이 많거나 너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퀴즈를 내면 생각하려고 바빠요. 뻔히 아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뭔가 생각하는 오른쪽에 턱을 끼고 방가사유 아까 말한 금등비로 보다 방가 사유 금등 방가 사유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할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쿠키를 넣는 법은요. 냉장고 문을 열고요. 쿠키를 넣고 냉장고 문 닫으면 돼요. 간단하죠? 왜 냉장고보다 코끼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고 문을 열고 쿠키를 밀어 넣고 냉장고 닫으면 그걸로 코끼리 넣는 법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시란 무엇인가 정의되는 순간에 시가 아니라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것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른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시라고 볼 때 사물과 언어와 내가 괴리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현실성과 나의 상상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던져지기도 하고 고독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렇듯 시쓰기는 멀고도 가깝습니다. 가깝고도 멀고요. 그러니까 항상 시쓰기를 원하시면 항시시를 가깝게 하고 나의 상상력이나 체험을,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오늘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를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은 차경남 선생님, 손수철 선생님, 문영미 선생님이 스텝으로 참가하셨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영역, 이미지 치환, 선과 공과로로 말해지는 언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